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 참사 관련자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가운데 오늘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수사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출신의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압수수색에 나선 곳 55곳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나 방재센터에 또 서울교통공사 모두 포함이 됐는데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확대된 모습으로도 보이고 앞으로 윗선으로도 수사를 이어가겠다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될까요? 예, 당연합니다. 이 압수수색은 수사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제 수사죠. 그리고 압수수색을 할 때는 피해자를 입건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압수수색 장소를 관할하는 사람들을 입건 대상자로 보고 또 입건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수사 상황을 살펴보면 6명이 입건이 됐습니다. 특히 공통으로 적용된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인데 이 혐의를 적용했다는 건 저희가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이 사건인 경우에는 당연히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직책에 있던 사람으로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할 의무가 있다. 네. 그런데 이 의무에 위반해가지고 안 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묻게 되죠.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게 되면 보통 형량이 어느 정도로 나오게 됩니까? 이 형량이 그 기준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뭐 죄질도 보고 책임도 보고 또 이 업무의 비중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인 경우에는 다수의 사망자가 났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비해서는 형량이 중하게 적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적용된 형량보다 더 높게 그렇습니다. 적용될 보통의 경우에는 경미한 경우에는 이 사망자 같은 기 때문에 뭐 합의가 되면은 뭐 집행유예 나는 경우 있는데 이 네. 경우에는 워낙 사망자가 많이 나고 또 이거는 개인이 합의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때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중하게 나올 것이고 예. 6명 입건된 6명 모두 일단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가 적용됐고 그중에서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류미진 총경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당연히 이 두 사람은 책임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은 관할 용산서장은 그 이태원을 관할하는 그 치안의 책임자거든요. 1차 책임자거든요. 그 용산서장은 이 사건의 발생에 대비해가지고 보통 저도 경찰서장했지만은 경비대책회의, 수사대책회의, 정보대책회의, 또 교통 이게 합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과연 이러한 회의를 했느냐, 또 이러한 회의에서 이 사고 발생이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느냐, 그러한 걸 보고 받고서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 유 총경의 경우에는 이 피해자들이 지금 112 신고를 했습니다. 네네. 112 신고하는 112 지령실 여기에 상황관리관이었습니다. 상황관리관으로서 상황관리관이라는 게 112 상황실에 정위치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는 112 상황실에 이 당시에 정위치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그렇습니다. 본인의 사무실에 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은 이러한 경우에 관할 용산서장과 상황관리관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을 추궁할 때는 경찰 매뉴얼에 입각해가지고 과연 이러한 조치를 당신들이 했느냐라고 집중 추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명에게 대해서 좀 더 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저희가 짚어봤지만 직무유기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형량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역시 같이 이제 경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용산서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고와 이러한 사고가 예견이 됐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러한 예견을 됐으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용산서에는 그 당시에 아마 치안 수요가 많았습니다. 뭐 광화문 집회에 동원될 수도 있고 또 그 대통령실 집회 시위도 있고 또 이태원도 있고 그렇다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CP라는 게 있습니다. 지휘 통제소. 네. 제가 만약에 이러한 사건인 경우에는 지휘 통제소를
이태원 파출소에 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태원 파출소에 정위치하면서 정보과장하고 경비과장 또 수사과장 같은 용산경찰서의 참모들하고 같이 지휘를 했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지휘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것을 했는지 안 했다면은 왜 안 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직무유기라든가 업무상 과실치사장죄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저희가 용산 경찰서장의 경우를 조금 더 짚어보자면 이제 CCTV로 그 이동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뒷짐을 지고 어떻게 보면 여유롭게 좀 이동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평택이나 동두천에서 또 경찰서장으로 근무를 예, 하셨기 때문에 같은 뭐 경찰서장으로 근무하신 입장에서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찰서장은 제일 중요한 게 관내 112 지령실 무선망을 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전기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저도 경찰서장 했지만은 뭐 경찰서 그 교육 때 한 6개월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 6개월 교육 과정 내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러한 무전기 수신과 지령 이런 교육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영상에 보셨듯이 용산서장이 가고 옆에 수 하나라고 합니다. 무전기 보조하는 사람이 차고 다닙니다. 네네. 현재 경찰에 보급된 무선기는 TRS라고 주파수 공용망 무전망입니다. 지휘망도 들 수 있고 경비망도 들을 수 있고 교통망도 들을 수 있고 또 신고망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경찰서장이 직접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지령을 그때그때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용산서장이 이러할 때 지휘 통제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설사 이러한 게 없다 하더라도 관할 대책 회의를 할 때 네. 지휘 통제소 소위 말하는 CP라고 하는데 CP가 이태원 파출소에 정해놓고 했으면 그리고 당연히 이때는 경력이 200명 동원되고 많았습니다. 거기에 위치해 있었다면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 무선망 청취 특히나 무전기 훈련이 조금 더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 꼽아주셨고 지휘 통제소에 위치를 했어야 된다 짚어주셨는데 이제 차를 타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언급을 했고 도착해서도 이제 뭐 뒷짐을 지고 올라가서 옥상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서 한 30분 동안 아무런 뭐 대처가 없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동하면서 충분히 이런 뭐 무전기나 지휘나 보고 이런 거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산서는 옛날 종로서의 경비대책 업무가 이제 용산서로 많이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할 용산서장은 사실상 이런 뭐 혼잡 경비라든가 이런 집회 시위 경험이 많은 사람이 배치돼야 됩니다. 네네. 근데 제가 지금 그 영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용산서장이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험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거를 훈련하도록 또 해야 되고 네네. 또는 서울청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청도 당연히 이러한 물론 광화문 집회가 있고 대통령실 집회가 있다 하더라도 경비망만 듣지 말고 112 무전망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12 무전망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112는 국민들이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위급하니까 경찰이 와달라는 가장 중요한 112망입니다. 그런데 이 112망을 제대로 안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황관리관인 유미진 총경도 설사 사무실에 있다 하더라도 112 무선망은 반드시 꼭 들어야 되고 또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헬로윈 축제 전에 뭐 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여 위험하다라는 문건이 보고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참사 이후에 이 문건이 삭제가 됐고 또 회유가 이루어진 정황도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삭제했을까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되겠습니까? 이 파출소에서는 당연히 이 할로윈 축제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할로윈 축제 기간이 열리면 인파가 많이 몰리니까 네. 파출소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올 때는 정보상황보고를 올렸을 텐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수사가 들어오면은 이거를 이제 묵살했다. 예. 이런 의혹이 생기니까 아마 그 파쇄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조금 논란이 제기되었던 게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어제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수본의 보고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고 뒤늦게 이제 해명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특수본의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면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경찰청장도 보고의 최종권자로서 그 수사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자에 포함되거든요. 수사 대상자한테 수사 상황을 보고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때로는 경찰청장이 행안위에 나가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수사 상황 내용을 나는 보고 안 받아서 모른다라고 답변하면은 또 경찰청장으로서의 또 임무 태반이다 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경찰청장에게 올라가는 보고서 내용이 수사 상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를 갖다가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한테 올라가는 거를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경찰청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게 의문이 됩니다. 네. 자, 저희가 119에 이제 신고 녹취록도 공개가 돼서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신고 후에 다음 날 0시 56분까지 신고가 10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무응답을 제외하더라도 87건의 이제 신고가 들어왔는데 119에 이런 신고 녹취록 공개된 부분 또 이렇게 많이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소방청의 대응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112와 119가 무선망이 서로 통합되었으면 합니다. 실제 일선에서 신고 내용 중에 보면은 112로 신고하면은 이건 119다. 119에 신고하면 이건 112로 나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 뭐겠습니까? 신고자가 압사당한다. 인원 통제한다는 겁니다. 소방하고 경찰이 같이 이 무선 내용을 그대로 듣고 같이 출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일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 119와 112의 무선망의 통합입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또 옛날부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왜 조치를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112와 119의 어떤 무선망의 통합이 필요하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이게 뭐 신고가 많기 때문에 복잡한 아니죠. 부분이 아닙니까? 112 신고망을 119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119에 들어오는 신고망을 112가 들어야 됩니다. 소위 주파수 무선망 TRS로서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나아가서 112와 119가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길에 주치자가 쓰러져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 112 신고하면은 이건 119의 안전에 관련이니까 119의 응급구조센터 가야 한다. 119 가면은 이거는 범죄와 관련되니까 112로 해야 한다. 혼란스럽거든요. 그런 중간에 거치는 단계를 조금 불필요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이제 무선망 통합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 119 소방청 최초 사고 발생 신고 3분 전에 이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때 전화에서는 숨이 막힌다 이런 내용을 정확히 말을 했는데 소방당국에서 이제 끊김으로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될까요? 당연히 이제 저는 이 수사에서 지금 제일 핵심적으로 빠진 게 무선 통신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개된 것은 112 신고 내용만 그리고 요약 보고서만 올라 있고요. 녹음 파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녹음 내용을 신고 내용을 바꿔서 무전을 하면은 그 무전 내용이 녹음이 됩니다. 이 녹음 내용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분석하고 조사해야 되는 게 이 사건 수사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고 발생하면서 용산 소방서장이 이제 당시 뭐 브리핑도 많이 하고 현장에서 상황을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때 브리핑하면서 손을 떠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용산 소방서장도 입건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용산 서장은 그날 자기가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119 신고를 받고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제 119 신고 내용이 나오면 그 녹음 조치한 내용이 녹음으로 남거든요. 네네. 그 녹음 파일에 따라서 소방 자체 내에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그리고 소방도 112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서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동 조치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니었는지 또 이게 수사에서 가장 맹점이 뭐냐 매뉴얼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 여기 자체 용산도 그렇고 용산
소방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아마 나아가서 서울시도 이러할 때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네. 이 매뉴얼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매뉴얼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청과 서울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지자체나 구청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걸 담당하는 건 행정안전부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나 이제 용산구청도 그 행안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이런 보고책에 대한 것도 수사가 다 이루어집니까? 제가 경찰에 있을 적에는 이제 112 신고가 들어오면은 이제 조치 내용하고 해가지고 전파선이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전파한다. 그 사건의 비중에 따라서 어디까지 전파한다. 텍스로 보냅니다. 과연 이 사건인 경우에도 그 112나 119 신고가 들어왔을 때 또 때로는 뭐 장관에게 전파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행안부의 뭐 재난안전본부라든가 어디에 받게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팩스로 가면은 이 팩스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전달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검증을 한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행안부가 참사가 있고 38분 뒤에야 서울시랑 용산구에 상황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행안부가 어떤 그런 보고를 내릴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행안부가 자기가 현장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문제가 전부 다 청장한테 보고했다, 장관에게 늦게 보고했다, 뭐 대통령실 늦게 보고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보고를 받는데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저녁에 심야 시간 전화를 하면은 저도 서장 때 지방청장한테 전화를 해보면은 밤늦게 전화한다고 또 어떤 게 꾸지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이 보고 내용도 안 좋은 보고예요. 네네. 사람이 많이 다쳤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보다 선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 조치. 그러니까 112 지령실 신고를 접수한 사람이 경력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고 그다음에 지하철 무정차, 정차하지 않도록 패스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이러한 권한을 뭐 전부 다 지방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지침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하면 늦거든요. 그리고 위에 올라갈수록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을 모릅니다. 왜냐? 관련 영상이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네. 그리고 안 좋은 일을 지휘부에 밤늦게 전화하면은 화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보고를 갖다가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요. 또 때로는 보고를 받는 사람, 지휘관이 막 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고하는 사람을 혼내지 말아야 됩니다. 네. 예. 이 부분은 확실히 좀 문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통, 그러니까 지휘부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좀 소통이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소통이 편해지고 보고도 더 편해지게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사람에게 권한도 줘야 됩니다. 경력을 갖다가 내릴 112 지령실 근무자는 청장을 대신해서 지령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경력을 지원한다든가 파견한다든가 또는 지원 요청을 한다든가 이러한 권한을 줘야죠. 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이 이제 참사가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그 참사 당일에 SNS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그 영상들이 어떤 필터링되지 않고 올라온 부분을 본 분들은 모자이크된 것만 봐도 그때 영상이 떠오르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더 계속 그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SNS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그 영상이 송출된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2차 피해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 당사자, 사망한 사람 유족이라든가 또 부상자뿐만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사람, 이 업무를 처리했던 사람들도 다 트라우마가 겪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다면은 이런 영상은 유포라든가 이런 거를 자제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시민분들이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찍은 경우가 앞으로 이게 좀 어떤 원칙이나 이런 통제 부분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이게 얘기가 이제 나눠져야 될까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이제 충돌되는 부분입니다. 그 영상 찍은 걸 갖다가 뭐
만들어가지고 만든 게 유포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형사적인 제재라든가 또는 이거를 갖다가 차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다만 이러한 것은 어떤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